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 말인데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년 만에 폴란드 대통령으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공식 환영식으로 맞이한 데 이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자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에 실어 용산청사 일대까지 날려보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선 올해 안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 등 방산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신의 인민들을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파병이 아니라 용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고유 군복에 국기와 표식을 달고 활동하는 통상적인 파병과 달리 러시아군으로 위장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작전 권한도 없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용병에 가깝다며 총알바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군대를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드는 격이라며 비판했고 정부는 북한의 참전이 우리의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우리의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 러우 전쟁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닌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면서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격무기 지원이 가시화할수록 논란도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접한 러시아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쿠르스크주에는 이미 이달 초 북한군 선발대 10여 명이 들어와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했는데 이번에는 풍선 안에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대남 전단을 넣어서 날려보냈습니다. 이 풍선 잔해물이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이 울긋불긋하게 보일 정도로 전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는 가지마다 종이장들을 뒤집어 썼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모두 20개가량을 날려보냈는데 수도권에만 풍선잔에 1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위험물질은 없었지만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에서도 풍선 낙하물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우물과 쓰레기를 넣어 대남 풍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대남 전단을 실어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단을 인쇄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나 이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북한식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와 함께 미국의 대선과 러시아 파병 등과 맞물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꼭꼭 숨겨온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에 이어 한미를 겨냥하는 전략 미사일이 가득한 지하터널 기지 내부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도 지금까지의 고각 발사가 아닌 비행거리를 대폭 늘린 정상각도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진입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의 마지막 단계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로 챙길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군사기술로 꼽힙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으로 북한 미사일 기술자가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8시쯤에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불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현재 화재 진화 상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곳인데요. 소방당국은 미군 기지 냉동창고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인부들이 현장에서 나가고 1시간쯤 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염이 건물을 완전히 뒤덮고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부산항 옆에 있는 창고가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화재 현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도로에는 차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와 아파트 쪽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인근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책하러 나오는데 좀 검은색 그 연기 있잖아요. 먼저 보고 그 소방차 한 대, 두 대씩 들어가고 어느 정도 좀 진화되거든요. 불씨도 안 보이고. 근데 방금 영상 찍을 때는 갑자기 불씨도 이렇게 커졌어요. 네, 주민들은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길이 더 번지는 것 같다며 크고 작게 펑 하는 소리도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8시쯤 대응 단계를 인근 8개에서 11개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2단계로 상향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55 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창문 단속과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한미군의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곳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이 상당히 컸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특별검찰관 임명은 원내 사항이라고 말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무를 총괄하는 건 당대표라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싸고 여당 내 투톱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계파 갈등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뒤 특별감찰관 화두를 꺼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당을 총괄하는 건 당대표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원내 사안이라던 추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한 대표 측 인사들도 변화와 쇄신을 위해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도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외부 일정으로 당 회의에 불참했던 추 원내대표는 일단 이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지만 친한계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의원 단체 SNS방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원내 지도부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 건데 추 원내대표는 아침이 되어서야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윤계는 애초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하기로 한 당론을 바꾸려면 한 대표가 미리 원내대표와 상의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의원총회 시점을 두고도 친한계는 다음 주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일부 상임위 국감 일정으로 다음 주 후반도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는 최근 친한동훈계가 만찬을 비롯해 세를 과시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측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칫 특별감찰관 문제가 당 분열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는 다음 달 안으로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당이 요구사항을 내면 최대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의 범위나 추천 방식 등의 큰 틀에서 국민적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 제안이라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유난 갈등 등 여권 내 역학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해결의 벽을 넘을 이탈표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 내 친한도, 친윤도 아닌 관망파 의원을 50명 정도로 거론하며 이들은 용병격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연 보수의 명운을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 분열 노림수로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양새인데 특검법 표결은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서둘러 결판을 짓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차라리 8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향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태균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장단에 맞춰 제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주요 변수로도 꼽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그간의 특검 강행 처리 기조에서 여당 내홍 사태가 맞물리며 유연한 대처 등 전략 마련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부서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시민단체가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문 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반도체 사업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그야말로 훨훨 날았습니다.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매출 17조 6천억 원, 순이익 5조 8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반도체 최고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를 제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를 앞서게 됩니다. 역대급 실적의 날개를 달아준 건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HBM 시장을 선점했고 큰손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보다 고도화된 12단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HBM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며 생산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로
다른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72% 내린 2,581.0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4% 넘게 급락한 56,600원으로 마감해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둔화하며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연간 전망치 2.4%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3분기 우리 경제는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국은행과 시장이 기대한 0.5%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전분기 기저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건 예상을 빗나간 수출 부진입니다.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0.4%나 줄었습니다. 수입 증가까지 고려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8%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로 성장에 1%포인트 가까이 기여한 내수 성적을 깎아먹는 수준입니다. 8월 전망할 때 3, 4분기 0.5%로 전망을 했는데 이 수출 쪽에서 좀 전망과 이 실적치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IT 부분은 증가세가 좀 둔화됐고 그다음 BIT 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더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율이 꺾이긴 했지만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전망한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1.2% 이상 성장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다음 달 내놓을 수정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은 2.4%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한 뒤에 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도 부딪혔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 코멘트. 예, 한동훈 대표.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무는 당대표가 총괄해서 수행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한 발언인데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라고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했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표나 아니면 추 원내대표나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할이라는 그런 의미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이라든가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 소재 이것은 원내대표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17대 총선이 치러진 2004년이죠. 2003년 12월인가요? 오세훈법에 의해서 지구당이 폐지됐습니다. 돈 먹는 하마 해가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이 폐지되고 예. 그 다음에 2017년 4.13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로 치러진 것이 소위 말해서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고 네. 지금 또 지구당을 또 부활하자고 다들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구당이 폐지되니까 당의 어떤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네. 그래서 미국식 정당으로 우리는 이제 원내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2006년 예. 한나라당 때 그때 당시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 대표가 있고 원내는 미국식 정당으로서 원내대표가 당 안에서 의원들을 통할해서 역할 분담을 하자. 그 전만 하더라도 당 총재가 있었고 원내 총무가 있었고 총재가 있었고 원내 총무가 원내 있었습니다. 총무가 있었죠. 이것은 일사불란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 제왕적 총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지구당이 폐지되고부터는 당 대표 그리고 원내를 통할하는 원내 대표 이렇게 투톱 체제로 운영이 된 것이 지금까지 2006년도에. 이제 사실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통할할 수 있다. 예. 당연히 통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무는 최고위원회라든가 당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 의회에 가서 지금 당 대표가 원회이기 때문에 예. 상임위원회 가서 참석해서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당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현역이 아닌 원외 당대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갈등적인 요인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나 원내대표나 지금 다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갈등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 이 말씀대로라면 어디에 더 무게추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데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뭐 당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고 원내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사실 이거는 피상적인 문제고요. 본질은 명태균, 김여사 이 의혹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당을 두 쪽으로 쪼개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민심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엄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윤 측과 어떻게 민심을 거스르냐, 민심의 최소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당이 친윤계와 친한계, 즉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당이 드디어 이제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것의 그 양쪽에 한 대표와 소위 그 추 원내대표 이것은 이제 있을 뿐이지 이거는 뭐 전통적인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그런 권한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둘러싼 여건이 지금 갈 길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래서 두 쪽으로 쪼개진 것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이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권한 쟁의의 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추경호 원내 대표를 설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가는 길을 설득하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서로 설득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지금 뭐 당의 어떤 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추 원내대표는 그냥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야만이 이것이 통과될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의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그 우리 저기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아니고 대표가 한다면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의 문제를 무슨 권한쟁의 심판까지 갈 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주의상 보면은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해서 누가 이기든 또는 누가 지든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정말 한쪽은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지금 뭐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네. 뭐 다음 주 말이나 이런 식으로 다다음 주 말이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적인 텀을 지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계를 비롯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빨리 하자.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장을 쥔 지금 이니셔프를 지금 주도권을 쥔 것은 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크고 알겠습니다. 의총에서 만약에 그럼 투표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내 세력화에서 뭐 조금 약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이제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오늘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요. 일단 오늘 대통령실이요.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랑 별개로 추진하겠다. 특별감찰과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반발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명분 쌓긴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임명 안 된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 그럼 특별감찰관 시행해라라고 이제 여론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제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갖다가 지금 거기도 공석 상태거든요. 특별감찰관도 공석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제도에 포함돼 있으니까 네. 추천을 하면은 임명을 할 텐데 그런데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예. 추천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보수와 진보 간에 이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존의 이제 당론인 거고, 특별감찰관은 뭐 그동안에 이제 딱 한 번 시행되고 그동안에 계속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 카드를 또 꺼내 든 거예요.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결국은 네. 특별감찰관을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예.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안 받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꺼낸 것은 한동훈 대표의 나름의 예. 대통령과도 차별화하지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도 좀 궤를 달리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의 어떤 법적인 한계, 지금 당론의 한계, 당론에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이거 지금 연계하자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론을 꺼내들면서 한동훈 대표가 무리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용산이 김 여사 문제를 갖다가 북한 인권 문제로 커버치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그 면담 자리에서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계가 돼가지고 두 개 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인데 이게 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 원내대표도 사실상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통령실하고 추 원내대표랑 그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교감이라고보다도 대의 명분을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친한계인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은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거와 연계되는 것은 당론으로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당론이 아니었다. 당론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구체적인 팩트를 제가 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로 와서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가 충원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당론이었다면 당론을 뒤집기는 그것도 당론을 만드는 것은 의원총회입니다. 네. 당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 정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는 원내 정당화의 어떤 상징적인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 당론인데 그것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당론이
있었다면 네. 그것을 당 대표가 이것을 임의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우리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맞기 때문에 이것과는 그동안 연계된 것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예. 추 원내대표는 이거에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절차가 어쨌든 그 의원 총회가 될 가능성이 이제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 여당 투톱이 이렇게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놓고 충돌을 하면서 친한계하고 친윤계 사이 갈등이 공개석상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대표께서 제안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난 갈 테니까 내 길을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네. 친한계의 장동혁 최고위원,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발언은 이제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인 친윤계죠.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의 행동이 독단적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두 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박 교수님. 네. 지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보수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 거고 또 지역으로도 TKS조차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이게 다수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이 특별감찰관 고리를 갖다가 당론이라고 하는 것과 엮여가지고 네.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들면 보수층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수층 안에서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무슨 뭐 여야 간의 재치가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은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그 특검법에 발을 담글 수가 없으니까 예. 대책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북한 인권으로 그냥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원내대표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라는 이야기가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내대표랑 먼저 상의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론이고 예. 그렇다라면은 뭐 상의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북한 인권법하고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와 북한 인권법을 연계할 사안이라고 보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예. 어느 역대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여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국민 여론을 봐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왜 나하고 상의 안 했냐 이 얘기는 네. 달을 가리키는데 이제 손가락이 문제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지적이라고 예. 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사실 친한 친윤계 이 갈등이 사실 상당히 이제 본격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화가 정치는 서로 대화 타협이고 여당과 여당의 대화 타협이고 특히 당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화 타협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더 큰지 예. 지난 정권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것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저출산 문제 이런 위기가 더 큰지 아니면 야권에서 프레임화하고 있는 김여사 문제 예. 이것은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나오지만 유죄된 그런 확증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프레임화돼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예. 끌어내린다는
그런 판단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프레임화됐다. 저는 프레임화됐다고 보고 예. 야당에서는 지금 집권 플랜 기구도 만들고 예. 지금 예비 내각도 만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배수진을 치고 그것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김 여사 건을 가장 약한 고리를 지금 꾸준히 여론화시켜서 예.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과정에 예. 국민의힘이 저는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2년 반 됐고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 다음에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되려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예.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거나 예. 아니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끝날 때 지지율 몇 프로 이렇게 끝난다면 예. 차기 정권 국민의힘한테 올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런 뭐 김 여사 문제 프레임화된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예. 김정순 여사나 공격은 없다고 봅니다. 정권의 견제는 야당이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시민단체 NGO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권 견제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집권 여당은 이런 내부적인 긴밀한 토론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니까 국민적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윤석열 정부가 살아야 재집권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수 패널 분들 중에도 이게 다 같이 사는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네. 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를 만약에 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예. 그 다음 단계는 사법 처리하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책임지라 하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프레임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이런 방식은 다 사는 길이 아니다. 저는 다 사는 길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물론 한동훈 예. 대표의 그런 취지도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뒤에 다음 달에 당장 2번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1심? 예.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12월 초부터 촛불 집회에 나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스스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친윤계, 친한계 개파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한 대표를 향해서 또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내 사안에 당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랑 이제 같은 주장인데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윤 대통령하고 비공개 회동을 한 직후라 그 비공개 회동이 뭐 3주 전에 이미 뭐 약속이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비토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소위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이거 차라리 민주당이 확 시원하게 좀 바꿔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특별감찰관을 낸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의 논리를 보면 이게 철저하게 계획된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고 원외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독대하자 그래도 무시하고 밥만 먹고 가라 그러고 넌 제로야 그러고 콜라나 주고
지금 벌써 이게 당대표 무력화가 전당대회 때 배신자론부터 시작해서 지난 추석 때 의정 갈등,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 때도 패싱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또 패싱했잖아요. 철저하게 홀대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대표가 뽑아놓은 당대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내 일은 원내대표한테 맡기면 원외는 대통령하고 그럼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대통령도 안 만나줘요. 제대로 얘기도 안 들어줘요. 그 결국은 당대표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외 출신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상당히 이제 국회를 누볐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감 진행 중인 9개 상임위 회의장을 이제 차례로 돌아다녔는데요. 한번 산자위를 방문했던 한 대표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오늘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국감장 찾아서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봤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좀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한 당 대표가 국감장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정치 역정을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나는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출마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당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참패를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못 됐고 현역 의원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가 와 원내대표 그런 갈등도 지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저 부분을 보면은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도 아마 속으로는 나도 현역으로 뭐 지역구에 출마하든가 비례대표로 뭐 끝순번을 받든가 해서 현역 의원이 됐으면 나도 어떤 원내외를 통할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대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추 원내대표는 현역이라고 원내대표는 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원내대표 그래서 원내대표 그렇게 부릅니다. 네네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마침 근데 뭐 이런 케이스가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원내대표가 국감 때 원외 출신 대표죠. 원외 출신 대표가 국감 때 이렇게 국감 현장에 이렇게 들러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것은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만간 의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표싸움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의총에서 표결을 하면은요. 표결에서 특별감찰관이 통과돼도 큰 격난이 일어날 거고 통과되지 않아도 큰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특별감찰관이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당이 공멸할 수 있다. 뭔가 변화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그 소위 당심과 민심을 업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약에 당 의총에서 부결됐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14일 날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소위 말하면은 용산의 거수기인 당에 환멸을 느낀 국회의원들 숫자가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요. 즉, 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의총이 부결이 되는 순간 소위 이탈표의 부메랑을 맞게 될 거다. 또 만약에 소위 말해서 지금 관망파가 한 40-50명 된다 그러는데 관망파가 당심과 민심을 갖다가 눈치를 보고 특별감찰관에 찬성을 던진다. 그 순간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으로 빠지는 겁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대드덕이 되는 거죠. 그럼 당은 한동훈 대표가 장악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그 의총 국감장 돌아다닌 장면은 지금 민심과 당심을 얻고 그동안에 대통령과 어느 정도 좀 예우를 차리고 뭐 하니라고 늦춰놨던 당 장악력, 원내 장악력 이 잡기에 들어갔다. 즉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 거예요. 독자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의견을 다 진짜 당론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부결이냐 그 통과냐 만약 표싸움을 벌인다면은 둘 다 어쨌든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막 나가는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어제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각자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발산을 하고 있지만 뭐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은 자연적으로 타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또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11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두 번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도 합일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감찰관 이걸 통과를 시켜서 당에 당론을 해서 갔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두 번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의 과정,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최초에 우리가 당론이라고 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와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통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뭐 친윤, 친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아까 말씀하신 관망파가 훨씬 더 많다고 지금 이제 한 50여 명 된다고 이제 그렇게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일관된 요구는 민주당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표의 특검 법안 마치 이제 최상병 특검법안 얘기했듯이 김 여사 관련해서도 한동훈 표 갖고 오면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꼬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어차피 한동훈 표 특검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걸 또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민주당은 우리 걸 받아라. 그래서 절충해서 일단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주요 사안은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100%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이제 뭐 양당 대표가 언제 조만간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특별감찰관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 이 부분이 논의가 될까요? 논의된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뭐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은 사실 지금 국민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의혹이 한두 개라면은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특검에 태운 의혹만 13개입니다. 그걸 어떻게 특별감찰관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높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대표 회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최상병 특검처럼 제3자 추천 특검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상규명이 한다면 우리가 톤다운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제3자 추천 특검을 김 여사 특검에도 적용하면 그러면 받겠느냐 또는 국민의힘이 그걸 발의하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스탠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대표가 특감이 만약에 부결돼 버리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이 좀 많이 달랐죠.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왔었는데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 한 달은 온화하지만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초반부터 한파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한기가 남아한 서울 도심.
아침 출근길 코트와 모자, 머플러, 패딩에 털옷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이미 초겨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7.1도,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은평구는 3.6도까지 떨어져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왔습니다. 경북 봉화 상가는 영하 0.4도, 철원 임남면은 0.6도에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4.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파주 2.7도, 거창 2.9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렸지만 시민들은 올가을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가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추워지고 또 가을이 그래서 너무 짧아진 것 같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기상청이 앞으로 3개월 날씨를 전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11월 남은 가을 한 달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가 남하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겨울 라니냐 영향에다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 강한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12월 초반 우리나라 부근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12월은 라니냐의 영향과 적은 북극 해빙에 의한 오랄 블로킹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여 춥고 건조한 날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초반 한파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12월 후반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도 올해 가을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 기후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류 전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발언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논란이 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를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명을 대보세요. 나하고 또 재판해요. 없어요. 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재판 직후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어제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당은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이 의결한 차기 사장 추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최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고 사장 추천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KBS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한 인물이 사장 후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KBS 여권 이사 7명은 차기 사장 후보자를 선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바지에 들어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고 진행을 맡은 위원장이 감사위원들보다 3배 넘게 발언하는 경우도 지적사항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답하세요. 그냥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답변 하세요. 예, 그 말하지 하겠습니다. 말고 답변을 하세요. 사족 달지 마시고. 해당 국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과 질의 시간은 모두 2시간 7초에 달했습니다. 여야 감사위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5배 넘게 길었고 전체 발언 시간의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이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니요. 정 위원장도 이날 전체 의원 발언의 22%를 혼자 차지했습니다. 막말과 비속어 또한 여야 의원과 증인, 참고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아닌 범죄 수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이나 여야 충돌로 한쪽이 퇴장한 채 파행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네.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에서 D- 학점을 줬습니다. 특히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이슈에 집중되는 등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불러놓고 질문하지 않는 병풍 세우기 국감도 여전했습니다. 역대 최다 피감 기관을 채택했지만 전체 피감 기관의 30%가 넘는 200여 개 기관은 국감에서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성적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C 혹은 D 학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리해 국가기관을 감시한다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는 국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북한군 파병에 관한 여러 차례의 질의에도 즉답을 피하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중대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북한 대사 대리를 소환해 파병에 항의했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해 11월 박남영 대사가 귀임한 이후 소수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북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이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n actions have an impact on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hip.
This on this side has an impa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India and China and India and Russia.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예고한 추가 제재에 고조를 맞출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And in coming days, the United States will announce a significant sanctions tranche targeting the enablers of Russia's war in Ukraine located outside of Russia.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조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이나 유럽 국가들의 마파병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여전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의 입김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He hasn't even spoken to Putin in over a year. Know nothing about it. And this is a war that has to end, and we're going to get that war ended. 결국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는 상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대한 외국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8.9%나 늘어나 24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2년 연속 최다치를 기록한 겁니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수는 4.8%로 OECD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인 5%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전년 대비 20만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도가 약 8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약 45만 명으로 뒤를 이었지만 증가율로 보면 전남이 18.5%, 경남 17%, 울산 15.6% 순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7% 이상 늘었습니다. 시군구별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역시 127곳으로 증가했는데 늘어난 30곳 가운데 28곳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외국인 유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민, 유학생 유치 노력과도 맞닿은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이민과 인구 정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초청장도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만에서 13,000달러씩, 서류 위조책에게는 3,000달러씩 건넸습니다. 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이제 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 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초청장이나 초청 이런 사실이 팩트인지 실사한 이후에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형사 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 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인천공항이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예인 등 유명인이 공항의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승무원 전용 출입문을 연예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이 입출국할 때 많은 팬이 몰리면서 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죠. 지난 7월에는 배우 변호숙 씨의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고 플래시를 쏘면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한 사실이 알려져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 일반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인천공항의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특혜를 준다. 세금으로 지은 공간인 만큼 전용문 이용료를 받으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연예인 전용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 아침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빗길을 내달립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바닥에 그냥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구멍지름이 1m가 넘는 땅꺼짐 때문이었는데요. 승용차 절반이 완전히 도로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코르도바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운전자는 다행히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당국은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이 도로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이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컸던 만큼 남일 같지가 않은 사고였습니다. 네, 어느덧 10여일 뒤면 미국 대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층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흑인 남성 유권자 가운데 4분의 1은 트럼프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country is ready now for a woman and a woman of color to be president? Absolutely. Absolutely. But closing the page and the chapter on an era that suggests that Americans are divided.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흑인 남성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가 18세에서 40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흑인 남성 응답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에, 26%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흑인 여성의 경우엔 트럼프를 찍겠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흑인 유권자 92%의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의 지지를 완전히 얻지 못한 것은 흑인 남성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Part of it makes me think that, well, you just aren't feeling the idea of having a woman as president. And you're coming up with other alternatives and other reasons for that. 라틴계 남성의 지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해리스 부통령 37%를 앞섰습니다. 트럼프는 이딴 여론조사 결과를 자랑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There's something wrong, an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 지지를 받았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대선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이미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미국 동부 시간 이날 오후 8시 45분 기준 사전 투표자가 2,6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다 수준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실금과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속여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엉터리 약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과 복통 등에 시달렸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이라며 마치 전립선과 요실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한 방에 요실금, 전립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눈과 코, 항문 등에 제품을 바르면 피부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솔깃한 광고에 제품은 모두 780여 개가 팔렸고 이들은 5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알고 보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왔고요. 압수 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 제조업자 2명이 무허가 제품 1,500개와 홍보 전단을 만들어 2억 5천만 원에 방문 판매업자에게 넘겼고 판매업자는 체험단까지 모집해 구매 원가의 4배 가격인 70만 원씩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이 무허가 제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 복통 등 다양한 질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통증이나 발열도 발생을 했었고 심지어 투여 부위에 출혈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해성이 담보된 의약품이나 의료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약처는 이 무허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피자 브랜드 한국 파파존스가 점주들이 각종 세제를 본부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선정해 돈을 벌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 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 액수입니다.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공개 매수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 주가가 각각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29.9% 오른 113만 8천 원에 마감했고 영풍정밀도 30% 오른 2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려아연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단 2개뿐인 주가 100만 원 이상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59% 올랐고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은 0.59% 상승해 전 분기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0.29%포인트 높았는데 월별로 보면 지난해 3월 상승 전환 이후 19개월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 청약 날짜와 실제 본 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 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이한준 LH 사장은 본 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 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영화나 연극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예술인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영화예술인 부문은 황정민 배우가, 그리고 연극예술인은 손진책 연출가가 수상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해마다 영화와 연극, 선행과 공로 부문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예술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가장 먼저 불린 시상대에 오른 사람은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영화예술인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상은 어떤 상보다 더 뜻깊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황정민 씨는 영화 베테랑 시리즈와 곡성, 서울의 몸 등 총 47편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한국 영화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20여 년간 불우어린이와 여성 환자, 독거 노인을 위해 따뜻한 기부 활동을 펼친 신민아 씨는 선행 연예인에게 주어진 굿피플 예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귀한 상도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영화 부문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재조명한 김덕영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인간애를 소재로 한 전통극을 현대적으로 연출해온 거장 연극인 손진책 연출가는 연극 부문을 수상했고, 한국 영화의 발전과 세계화에 헌신해온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씨의 출연으로 설립된 예술문화재단은 매년 5개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보인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었는데요.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로톡은 변호사 개개인이 담당 분야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하는 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 로톡 가입자의 사실 대다수가 일반 이미 청년 변호사라고 말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다수였죠. 이후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단체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는 만큼 변협이 규정을 만들거나 징계를 하는 데 절차적 하자가 없고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협회들의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규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당장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단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 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연이어 격려 방문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를 찾아 상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들 양해를 구하고 발언 기회를 부여했는데 한 대표는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에 노고가 많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계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납니다. 당 공보국은 기자단 동지를 통해 이 대표가 윤 전 장관과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중도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을 잇따라 만나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이 폭탄 설치가 의심되는 집이나 땅굴을 수색할 때 팔레스타인 포로를 먼저 들여보내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미국 CNN이 이스라엘 군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자신의 부대가 위험한 장소에 진입할 때 팔레스타인 포로가 먼저 들어가게 했고 이스라엘군은 모기 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을 널리 쓰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문제 증언과 관련해 수감된 민간인을 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것은 군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CNN에 해명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에서 오는 월요일부터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 때 과거 제국주의 시대 노예 무역에 대한 영국의 사과와 배상이 논의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직접 참석합니다. 카리브해 공동체와 아프리카 연합 소속 영연방 국가들은 이번 회의를 중요한 기회로 보고 배상 문제로 의제로 올릴 계획입니다. 일부 렌즈 세정액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세척력이 좋은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콘택트 렌즈를 씻을 때 사용하는 전용 세정액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쓰는 1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세정액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구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드림아이의 칸게 제품에서 하얀색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다 부어놓고 보았을 때 모래알갱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것들이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앞서 지난 7월 미생물 기준이 부적합해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당시 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더뷰용의 칸게 제품은 표시된 것보다 실제 내용량이 더 적었습니다. 세척 성능 면에서는 2개 제품이 살균 기능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은 메디렌즈 멀티액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제품 가격은 100ml당 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최대 13배 차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도 이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의 사료 영양 표준을 마련하며 앞으로는 반려동물에게 균형 잡힌 사료를 먹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반려견 두비와 세비를 키우는 최혜진 씨는 요즘 사료 문제로 고민이 큽니다. 두 마리 모두 관절이 좋지 않아 병원 처방식을 먹이고 있는데 사료의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데다 적절한 양에 대한 기준이 없는 탓입니다. 특히 국내 사료는 영양 표준이 없어서 외국 사료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도 단백질을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동물 종류와 성장 단계에 따라 영양 표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선 사료 영양 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반려동물 영양연구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사료 영양 표준을 내놨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와 권장 함량을 구체화했습니다. 성견 다 자란 동물인 경우 아니면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번식 단계 이런 단계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 수준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번 영양 표준 설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제품들이 이제 하나의 영양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만큼 균일한 품질력 그리고 영양 기준에 맞는 제품의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돼서 수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펫푸드 산업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만큼 156조 원에 달하는 세계 펫푸드 시장 공략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내년 봄부터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의 출항을 앞두고 서울시가 순환사고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차정연 기자입니다. 한강을 항해하던 유람선에서 갑자기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에 빠진 승객들이 허우적대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관실 화재로 기관이 정지돼서 원효대교 인근 표류 중이며 승객 50명과 승무원 4명이 승선 중입니다. 즉시 구조 바랍니다. 잠시 뒤 119 순환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물에 빠진 승객들을 건져내고 뒤따라 도착한 한강경찰대는 배에 있던 나머지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소방정은 유람선 주위로 거대한 물대포를 쏘아 올리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한강버스 기관실 폭발로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부터 화재 진압, 유류 방제, 선박 예인까지 실제 같은 훈련을 벌인 겁니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 해경 등 70여 명, 선박 20척이 동원돼 한강 순환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한강버스 선박 대신 민간 유람선이 투입됐는데 내년엔 완성된 한강버스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화재 등 더 정교한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봄에 실제 운항하기 바로 직전에 실제 이제 한강버스를 가지고 그 한강버스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거를 예상해서 실제 선박으로 대대적인 훈련을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한강버스 8척 가운데 2척을 다음 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하고 시범 항해를 거쳐 올해 말 서울 한강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기아가 먼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대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은 실책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비로 중단됐다 이틀 만에 재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삼성 임창민의 폭투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사 2, 3루에서 연이은 폭투를 던지며 2실점. 주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헌납한 삼성은 결국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1시간 뒤 열린 2차전에서도 초반에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2루 주자를 잡기 위해 던진 강민호의 견제구가 유격수 이재현을 지나쳐 뒤로 흘렀습니다. 1회에 5점이나 내준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된 장면입니다. 반면 기아는 나성범과 김도영이 잇단 호수비로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즌 때도 그렇고 큰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한 팀이 승리한 경우는 20번, 이 중 시리즈가 뒤집힌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준 팀이 역전 우승을 일굴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얘긴데 눈여겨볼 대목은 그 2번 중 한 번이 2013년 삼성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삼성은 두산에 1, 2차전을 완패한 뒤 3차전에서 두산의 코치진이 마운드를 2번 방문하는 실수를 저질러 선발 유희관이 강판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패는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잘 쉬고 재정비해가지고 대구 가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은 144경기에서 실책 81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책을 기록하며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146개로 가장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과 정반대 상황이 나왔던 1, 2차전을 뒤로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팀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가져오면서 기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내일 3차전에는 삼성 레이스와 기아 라우어의 선발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레이스는 플레이오프 1차전과 4차전에 나와 선발승을 따내며 MVP에 올랐는데 정규 시즌에서 기아와 3차례 만났을 땐 2패로 부진했습니다. 2승 2패로 정규 시즌을 마친 라우어는 지난 8월 삼성을 상대로 한 리그 데뷔전에서 홈런 2개를 포함해 안타 7개를 허용하며 4점을 내줬습니다. 다음 달 프리미어 12를 앞둔 야구 대표팀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목표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4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새하얀 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야구 대표팀 류중일호가 고척돔에 모였습니다. 야구 세계 랭킹이 높은 12개 나라가 겨루는 프리미어 12 담금질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김혜성과 강백호 등이 군사훈련으로 빠져 가뜩이나 최정예가 아닌데 가을 야구에서 다친 LG 좌완 손주영은 결국 태극마크가 좌절됐고 삼성 주장 구자욱도 합류가 불투명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 기아와 삼성 소속 국가대표만 11명. 류중일 감독은 그저 부상 없이 무사히 합류하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 시리즈 빨리 끝났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상 없이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인 우리나라는 타이완을 시작으로 쿠바와 일본, 도미니카와 호주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여기서 2위 안에 들면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일본 도쿄돔에서 우승을 놓고 다툽니다. 5개 팀이 다 강해요. 제가 봤을 때 전력 분석적으로 봤을 때 다 나가는데 하여튼 몇 게임 최선 다하고 목표로 4강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가서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태극마크가 처음인 주장 송성문과 막내 김태견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젊음과 패기를 언급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리기 때문에 더 쉽게 팀캠이나 팀워크나 이런 걸 좀 맞추기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패기 있게 무조건 가야죠. 좀 제 공을 쫄지 않고 배짱 있게 던져보고 싶고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20살이고 잃을 게 없다 생각하고 할 생각입니다. 소집 첫날부터 전광판에 상대 에이스 영상을 틀어놓고 구슬땀을 흘린 대표팀은 다음 달 6일 상무와 평가전을 통해 최종 명단 28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류중일호는 다음 주 2차례 쿠바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다음 달 8일 결전지 타이완으로 출국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지난달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에 자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달 순위가 발표된 이후 치러진 10월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요르단과 이라크를 잇따라 꺾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5위 일본과 19위 이란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수영 김우민 선수가 올해 마지막 대회를 다소 아쉽게 마쳤습니다. 김우민은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린 2차 월드컵에서
자유형 400m를 3분 39초 84에 찍어 금메달 딴 중국 판잔러에 3초 이상 뒤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1위를 달렸던 김우민은 턴을 자주 해야 하는 25m짜리 쇼트 코스가 익숙하지 않은 듯 후반 들어 눈에 띄게 기록이 떨어졌습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주포 김연경은 성공률 60.7%의 순도 높은 공격으로 양팀 최다인 17득점을 기록했고 외국인 선수 트루쿠도 12점을 보탰습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도 OK저축은행을 3대 0으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은 레오는 친정팀을 상대로 15득점, 공격 성공률 42.4%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다시 온화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0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꽤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인천과 경기 남부에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춘천 7도, 안동 8도로 예상되고 기온이 낮아지며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5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겠고 휴일에는 남부 내륙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